안녕하세요. 탑 리뷰의 장수용입니다. 저희 탑 리뷰의 첫 시승기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현대 자동차의 주력 패밀리 세단인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페이스리프트 되어서 뉴 라이즈란 이름을 갖춘 채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그 라인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출력을 현재 재원상 나타내 보이고 있는 2.0 터보 모델을 저희는 지금 시승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2.0 터보 모델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었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2014년도에 출시된 LF 소나타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 모델인 YF 소나타에 비해 완성도가 더 높아졌었습니다. 현대 측에서도 기본기를 무척 강조했었죠. 하지만 기대치만큼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례로 처음 출시했을 때 원래는 택시용으로 판매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입장을 바꾸는 등 그 완성도에 비해서 시장의 반응은 기대치만큼 높지 않았었죠.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말리부 및 SM6와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LF 소나타는 더욱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나타 뉴 라이즈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 중에서 저희가 시승하는 이 2.0 터보는 단순히 LF 소나타의 판매량을 높이는 그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LF 소나타의 그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완장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먼저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죠. 앞모습의 경우인데요. 실제로 파격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시승차를 받기 전에 사진을 봤을 때는 좀 많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좀 많이 과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고 있으니까 과하다는 느낌보다는 개성 넘치고 스포티하다는 느낌이 물씬 강하게 듭니다. 가장 눈에 크게 띄는 점은 i30 그랜저에 이어진 바로 이 와이드 형태의 캐스케이딩 그릴인데요. 게다가 얘는 또 그물망 형태의 메쉬 타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극찬하고 싶은 점은 단순 디자인이 다가 아니라요. 다크 크롬 빛의 때깔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크롬이라고 하면은 느끼할 만큼 번쩍거리죠. 근데 얘는 이렇게 번쩍거리지도 않고 또 다크라고 해가지고 칙칙하게 너무 어둡지도 않습니다. 즉 정제미를 잘 갖춘 것 같아요. 앞모습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바로 세로 방향의 데이라이트와 풀 LED로 갖추어진 헤드램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하나의 헤드램프 안에 상향등과 하향등이 모두 들어가 있죠. 즉 바이 펑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파이어가 좀 독설 하나를 남기겠어요. 2.0 터보는 스마트와 익스클루지브 라인업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본 모델인 이 스마트 라인에서는 이 LED 헤드램프를 라이팅 패키지라는 90만원의 별도 옵션 사양으로 측정해 놓았어요. 자, 2.0 터보가 가장 고가인 모델이죠. 2,733만원입니다. 이런 고가인 모델인 만큼 이 LED 헤드램프는 기본적으로 그냥 세팅해 놓은 것이 어땠을지 좀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자, 측면의 경우 기존 페이스리프트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터보 전용의 18인치 휠이 장착이 됐고 타이어는 미쉐린 MXM4 타이어로서 235, 4518 사이즈가 채택이 되었네요. 타이어 성능은 달리기 편에서 별도로 논해보도록 하죠. 휠 디자인이 아쉽습니다. 강인한 앞모습과 깔끔한 뒷모습에 비해서 약간 좀 뚱땡이 이미지가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휠 디자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죠. 자, 뒷모습의 경우에 있어서 강인한 앞모습에 비해 좀 깔끔하게 잘 정돈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차량 번호판을 트렁크 쪽이 아니라 범퍼 하단에 위치시켜가지고 좀 시원하게 뻥 뚫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또 게다가 특이한 점 하나 안 보이시나요? 바로 그 트렁크 개폐를 하는 버튼이 저 얼핏 이렇게 살펴보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즉 그런데 그 버튼은 바로 이렇게 현대 엠블럼 그 상단으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출형 버튼 하나 없앤 것만으로도 전체적으로 깔끔해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좋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국내 소비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패밀리 세단을 구매하실 때 실내 크기를 정말 중요시 여기시죠. 제 키가 180cm가 넘고 또 제가 다리가 엄청 긴 편입니다. 잠깐 자랑질 한번 했어요. 자, 현대가 워낙에 실내 공간을 잘 확보하는 만큼 이번 그 뉴 라이즈에서도 실력을 마음껏 잘 뽐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이고 머리 위에도 이렇게 주먹 두 개가 여유로 남을 만큼 넉넉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앞좌석 시트의 경우에 그 세미 버킷 시트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트에 비해 가지고 좌우 홀딩이 상대적으로 괜찮기는 한데요. 물론 저희가 며칠 동안 다양한 코너링 테스트를 해본 결과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그 좌우 홀딩 능력이 무척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갖다가 과격한 코너링을 할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핸들 가죽 질감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쫀득하게 달라붙는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천연 가죽 재질이다 보니까 부드러운 느낌은 듭니다. 또 패들 시프트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외산 차들 같은 경우는 서양인들의 손가락 길이만 생각해서 엄청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한국인들 그 손 체형에 딱 맞게끔 그 떨어져 있는 길이 폭도 적당하고요. 또 이 핸들에 있는 조작 버튼들 현대 그 전 차종에 걸쳐 갖고 통일성 있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관성 있게 조작하기도 좋죠. 자, 풀옵션 차량답게 9인치 모니터가 장착이 됐고요. 그 해상도와 터치감 좋습니다. 또 오디오는 그 JBL에다가 8개의 스피커가 장착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블루투스에 대해서 약간 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반떼 AD 스포츠 차량 아닙니까? 걔는 이렇게 그 미디어, 즉 블루투스 연결 그 과정에 있어서 가끔씩 지 혼자 뻥 나가지고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1박 2일 동안 이 소나타 2.0 터보를 시승한 결과 블루투스 끊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중앙 패널 밑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반크롬 형태죠. 이 그 버튼들이 잘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그 조작감도 분명히 괜찮고요. 과거 현대차들은 약간 뻑뻑한 느낌이 좀 있었죠. 하지만 현재 또 최근에 나온 현대차들은 부드러운 느낌을 잘 제공해 줍니다. 특히 이렇게 통풍과 그 열선에 그 버튼이 함께 배치됨에 따라서 조작하기에 더 용이하죠. 그 이외에 풀옵션 차량답게 열선 핸들도 지원해 주고요. 기타 다양한 스위치들이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잘 들어오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변속기 레버가 보입니다. 수동 모드를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 아래로 어라운드 뷰,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등등 주행과 관련된 조작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외관 및 실내 편의사항에 대한 소개는 우리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자동차의 본질인 주행 모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컴포트, 이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 이렇게 4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는 실제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코 모드에서도 정속 주행을 하다가 추월을 하기 위해서 가속을 조금 세게 하면 컴포트 모드와 큰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이는 달리 말하자면 이코 모드를 통해서 엑셀을 살살 밟으면서 정말 연비 주행을 할 때에만 이 이코 모드는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이 스포츠 모드를 설정을 해도 엑셀 전기에 따른 그 차량의 리스폰스가 반박자 느린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는 컴포트한 주행과 그 연비 확보를 위한 현대의 의도적인 세팅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자, 이제 가속력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스포츠 모드를 설정해 놓고 정차 시에 가속을 해도 약간 좀 반박자 느린 듯한 그 느낌을 준다고 했었어요. 저희는 정확한 계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즉 제로백에 소요된 계측 기록은 다음처럼 가장 좋은 기록이 8.1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기록처럼 보여지죠. 자, 왜 그러냐면요. 200마력을 간 넘어서는 아반떼 AD 스포츠가 제로백이 7.2초가 나와요. 따라서 소나타 2.0 터보가 8.1초대가 나왔으니까 거의 0.9초 정도 가량의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따라서 생각보다 좀 느린 제로백 기록이 나와서 제가 치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VDC를 완전히 해제한다 하더라도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때에는 그 출력을 제어하도록 스로틀 계류량이 제어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 차량의 제대로 된 제로백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차가 정말 느린 차이냐? 우린 또 요걸 한 바가지 해야 되겠느냐? 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그렇지 않아요. 일단 ECU의 강제 제어가 끝난 다음부터는 245마력의 힘을 온전히 뿜어냅니다. 특히 4000rpm 이후부터의 가속력 및 운전자에게 주는 피드백은 정말 발군이에요. 따라서 앞서 언급한 그 탄탄한 서스펜션, 그리고 뒤에 소개할 타이어, 그리고 소나타 2.0 터보의 그 차체의 완성도가 잘 맞물려서 특히 고속 안정감, 박수갈채를 보낼 만큼 정말 극찬을 해보겠습니다. 서스펜션의 경우에도 컴포트한 승차감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의 밸런스를 잘 조율했습니다. 원래 제조사가 만들 때 컴포트한 승차감만 추구하거나 스포티한 주행만 추구하고자 그 하나의 세팅에만 집중하기 더 쉽습니다. 이렇게 양자를 잘 조율해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현대가 점점 서스펜션 그 세팅 및 셋업에 대한 노하우가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속 안정감도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고요. 강력한 코너링을 전개할 때에도 1500kg의 무게가 넘어가는 패밀리 세단 치고서도 충분히 납득할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생각돼요. 또한 우리 주행 능력을 얘기하면서 타이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원래 소나타 2.0 터보의 타이어는 YF 때도 그렇고 페이스리프트 이번에 되기 전에도 그렇고 한국 타이어의 S1 노블2가 단골 손님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타이어가 미쉐린의 4계절 타이어인 MXM4로 변경이 됐죠. 타이어가 제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계측기에서 기록된 시속 100km에서 완전 정차할 때까지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35.46m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 정도 기록이라고 한다면 아반떼 AD 스포츠에다가 고성능 타이어인 미쉐린 PS4를 장착했을 때와 비교해 보아도 약 1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제동 거리라고 평가를 내려봅니다. 현대가 한국 타이어의 S1 노블2를 장착하지 않고 미쉐린의 MXM4를 선택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판단해 봅니다. 물론 소나타가 패밀리 세단이고 MXM4는 4계절 타이어이다 보니까 강력한 코너링을 바라신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민하고 활기찬 그 코너링을 원하신다면 소나타의 서스펜션은 E급에서는 출중해요. 따라서 이 서스펜션에다가 타이어만 좀 더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인 미쉐린의 PS4, 브리지스톤의 RE003 이런 걸 많이 장착하신다면은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조금 더 활기찬 코너링을 즐기실 수 있다라고 제가 조언 드려봅니다. 자동 8단 미션이 국내 중형 세단으로서는 최초로 적용됐는데요. 변속 반응이나 변속 속도 둘 다 좋습니다. 다운시프트 시에는 레브 매칭이 되다 보니까 RPM을 맞춰놓고 기어가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순간적으로 짧게나마 하중이 뒤로 빠지는 느낌도 들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스포티한 그 주행 감성을 전달하기에는 적절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코너링 테스트 때문에 이제 와인딩을 하면서 이제 미션에 약간 좀 그 무리가 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는 열을 먹어서 버벅거리긴 했는데, 사실 뭐 이런 차량 가지고서 누가 얼마나 그 강력한 그 와인딩을 하고 서킷 주행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차량의 성격을 이해한다면은 이 정도의 그 미션 변속 반응이라면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또 하나, 8단 이제 이라고 한다면은 연비에도 큰 도움이 돼야 하겠죠. 왜냐면 다단으로 변신을 꾀한 거니까요. 80km로 정속 크루징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한 16km대를 유지하고, 시속 100km로 이제 크루징 주행을 했을 때에도 연비가 한 14에서 15 정도를 유지하니까 240마력이 넘어가는 고출력 차량임을 감안했을 때 연비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됩니다.
시내에서는 이제 8에서 한 9km 정도 가량의 연비를 유지하니까 만약에 조금 더 길들이기가 끝났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연비가 확보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희는 현대의 준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스마트 센서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준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양손을 떼고 주행을 해도 이렇게 좌측 우측에 있는 실선을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잘 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려놓지 않으면 이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경보음이 나면서 핸들을 잡으시고 표시가 뜨고, 그러면서 안 잡고 있으면은 핸들을 잡지 않아가지고 그 스마트 센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마지막 경고가 뜹니다. 그때 다시 저희가 이렇게 또 스티어링 휠을 잡고 쉽게 말해 0점을 잡아주면은 현대의 스마트 센서, 즉 준자율주행 그 보조 시스템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한 그 직선 구간은 잘 구동이 됩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완만한 코너에서는 속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이탈하는 등 이 ASCC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점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 되겠어요. 못 잡았는데 이번엔. 자, 해봐. 세워봐. 역시 못하네. 속도가 또 속도 관계가 있네. 속도 관계가 있으니까. 자, 이제 소나타 2.0 터보의 분석을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실제로 며칠 동안 시승을 하면서 분석한 결과 분명히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왜 가성비를 중시 여길까요? 우리 모두 자본주의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면 낸 것만큼 그 정도의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소나타 2.0 터보는 기본 모델인 스마트 그 버전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적정 옵션만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차량은 국내에 2천만 원대에서 몇 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박자 느린 듯한 그 엑셀링 반응이었는데요. 2천만 원대의 차량들 중 245마력과 36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차량은 정말 드뭅니다. 따라서 이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소비자분들은 저출력을 원하는 만큼 내가 엑셀링을 전개했을 때 차량이 반응을 하고 다시 그 반응을 운전자가 느껴가지고 그걸 즐거움으로 본인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죠. 즉 직관성을 원하는 소비자분들이 이 차량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꽤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쳤던 엑셀링 반응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단점은 이 엑셀링 하나로 끝입니다. 아니, 너 장수용 변했니? 현대에 돈 받아 처먹었니라고 개소리 짓거리는 인간들 있을 것 같은데 전 그렇게 기업에 고개 숙일 만큼 거지 근성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장점을 한번 나열해보고 끝내겠습니다. 고 RPM에서도 부드럽게 전개되는 엔진 질감, 그리고 과거의 현대를 완전히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의 탄탄한 고속 안정감, 그리고 신의 한 수였던 미쉐린 MXM4 타이어의 선택, 그리고 확실히 누구에게나 각인시켜버릴 수 있는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옵션 정책 등등 현대가 앞으로 내놓을 그 고성능 차량들에 대한 기대가 사뭇 커지는 즐거운 시승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여러분들 탑 리뷰의 첫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탑 리뷰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어요.